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교과서 155쪽에 나와 있는 생명 유지에 필요한 화학 반응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명 시스템과 세포 시스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고요. 그렇게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기본적으로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생명체 내에서도 역시 화학 반응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화학 반응에 대해서 아마 중학교 때 배워본 적이 있을 거예요. 화학 반응이라고 하면은 반응 전과 반응 후에 물질의 상태가 변화를 한다거나 어떠한 구조가 변화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화학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생물체 내에서도 역시 이러한 화학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생물체,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우리는 물질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물질대사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대사라고 우리는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이 정의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물질대사라고 하는 것은 일단 화학 반응입니다. 화학 반응이라는 거는 뭐 분해가 될 수도 있고 합성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일어나는 장소가 중요해요. 어디에서 일어난대요? 생명체 내에서. 자, 그럼 생명체라는 조건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생명체의 일단 체온, 기본적으로 생명체의 체온은 몇 도죠? 우리 사람의 체온, 정상 체온은 36.5도예요. 그런데 외부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같은 경우에는 온도의 제한이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100도씨까지 온도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보다 이상, 발화점 이상의 온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온도의 제한 범위가 없는데 생명체라는 제한 공간 내에서는요. 36.5도 정도의 5도씨 정도의 그런 체온 범위 내에서 이러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한정적인 조건 내에서 우리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물질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물질대사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부터 먼저 정리한 다음에 물질대사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질 대사의 특징입니다. 자, 물질 대사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라고 방금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물질 대사라는 것이 첫 번째,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 안에서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대표적인 화학 반응의 소화. 우리가 음식물을 소화를 시키지 못하게 되면은 양분을 각 세포로 이렇게 공급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죽겠죠. 그리고 뭐 뿐만 아니라 양분을 합성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물질을 합성하거나 분해하는 그러한 물질 대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생명 유지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 에너지 출입이 동반하는 에너지 대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에너지가 출입한다라는 얘기는 에너지를 흡수할 수도 있고 방출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에너지가 출입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런 물질 대사를 다른 말로 에너지 대사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효소에 의해서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효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화학 반응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화학 반응을 원활하게 일어나게끔 만들어주는, 그렇게 도와주는, 화학 반응을 도와주는 물질을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렇죠. 촉매라고 했던 거 기억이 날 거예요. 효소라고 하는 것은 생체 내에서 촉매 역할을 담당한다 해서 생체 촉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생체 촉매에 의해서 반응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왜 생체 촉매가 반드시 필요하냐? 그러니까 효소가 없으면 사실은 우리 물질 대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물질 대사의 정의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물질 대사라는 건 한정적인 공간, 어디? 우리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굉장히 한정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물질을 분해를 할래도 외부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같은 경우에는 발화점 이상의 온도까지 높여서 쉽게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는 반면에 우리는 36.5도라고 하는 이런 한정적인 온도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굉장히 느리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물질 대사는 효소가 없이는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간혹 예를 들자면 내가
10년 전에 먹은 김밥이 이 효소가 만약에 없다면 지금까지도 소화를 하고 있다라는 그렇게 환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10년 전에 먹은 김밥이 아직까지 10년 동안 계속 소화를 한다면 생명체가 제대로 생명 유지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없겠죠. 즉 물질 대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나 더 별반 차이가 없겠죠. 그렇다란 얘기는 그러한 반응을 도와주는 무엇이 필수적이다. 효소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물질 대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효소가 관여한다, 생체 촉매가 관여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고요. 마지막 나오네요. 체온 범위 내에서 진행이 된다. 체온 범위라고 하는 건 약 36.5도에서 37도 사이 요 정도에서 물질 대사가 진행이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물질 대사가 과연 어떠한 종류로 구성이 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요 그림 모식도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155페이지에도 이런 비슷한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질 대사는요, 크게 두 가지 반응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커다란 분자가 있었어요. 큰 분자라고 해서 이제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고분자 화합물, 단백질이 대표적으로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 지난번에 뭐 탄소와 규소로 이루어진 뭐 결합 뭐 이런 것들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단백질처럼 커다란 분자, 이렇게 단위체들이 연결되어 있는 커다란 분자들이 이렇게 조그만한 작은 분자로 이렇게 쪼개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분자가 작은 분자로 쪼개지는 반응과 오히려 작은 분자들이 합쳐져서 큰 분자가 되는 그런 반응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 대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 교과서에는 요 용어는 적혀 있진 않지만 어차피 요것을 의미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용어를 한번 도입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동화작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작은 분자, 저분자 물질로부터 고분자 물질이 합성되는 과정. 합성되는 반응을 우리는 동화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물질들이 모여서 큰 물질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내가 여기에 조그마한 종이 쪼가리들이 있어. 이 조그마한 종이 쪼가리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가지고 커다란 종이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우리 뭘 하면 돼요? 종이에다가 테이프를 붙이거나 풀을 붙이면 되겠죠. 붙이게 되면 이렇게 커다란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저분자 물질이 고분자 물질이 되는 합성이 되는 그 과정에도 풀과 같이 필요한 물질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 동화작용, 저분자 물질이 고분자 물질로 합성되는 과정에서는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를 E라고 쓸게요.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그 에너지, 흡수된 에너지를 통해서 저분자 물질을 고분자 물질로 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종이 예시로 들었을 때 풀이 요 에너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를 흡수한다라고 해서 이러한 반응을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흡열 반응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흡열 반응. 그래서 이때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면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 일어나는구나. 이것을 동화작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동화작용의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냐면요. 우리 식물세포 중에 식물세포만 가지고 있는 특이한 세포 소기관이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엽록체가 있었죠.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화학 반응이 바로 광합성이 있죠. 광합성이 이 동화작용의 대표적인 예예요. 광합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물과 이산화탄소처럼 조그만 물질이 포도당이라고 하는 포도당의 화학식이 C6H12O6거든요. 이산화탄소의 화학식은 CO2, 물의 화학식은 H2O. 자, H 두 개에 O 하나짜리, C 하나에 O 두 개짜리 굉장히 간단한 저분자 물질로부터 C6H12O6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이런 화학 물질을 만드는 과정, 요렇게 들어가는 요런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 동화작용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동화작용의 대표적인 예가 이러한 광합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화작용과 반대되는 거라고 다 생각하시면 돼요. 동화작용은 저분자 물질이 고분자 물질로 합성되는 과정이었다면 이화작용이라는 건 뭘까요? 출발 물질이? 그렇죠. 고분자 물질. 고분자 물질이 저분자 물질로 분해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럼 앞서서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커다란 종이, 이렇게 연결되었던 커다란 종이를 다시 작은 종이로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까 붙여줬던 테이프를 떼주거나 풀을 떼주게 되면 다시 작은 조각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죠. 즉, 그러면 아까 그 테이프가 의미했던 게 에너지라고 했으면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물질이 분해가 될 때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외부로 방출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화작용은 동화작용과 다르게 에너지가 방출되는 반응이다라고 해서 발열 반응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발열 반응. 그러니까 열이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흡수한다.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다. 동화작용.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다. 이렇게 이화작용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광합성에 이제 반대된다고 볼 수 있어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일. ATP를 만드는 세포 호흡 과정도. 그리고 우리 몸에서 동물 내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 소화. 소화 과정도 역시 이런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식도로 다시 한번 지금 설명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작은 분자부터 시작할게요. 아미노산이 우리 단백질의 기본 단위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이렇게 단백질의 기본 단위인 아미노산들 여러 가지가 모여가지고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것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단백질이라는 고분자 물질이 만들어지는 합성되는 과정, 이런 과정, 이 과정에서 에너지를 흡수를 하게 되죠. 이런 과정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작용을 그렇죠, 동화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동화작용. 반대로 이번에는 큰 분자, 포도당과 같이 C6H12O6처럼 큰 분자의 물질이 작은 분자, 물과 이산화탄소처럼 작은 분자로 쪼개집니다. 분해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이 되죠. 이런 반응을 뭐라고 얘기를 한다? 이화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방금 설명한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을 이제 그래프의 형태로 나타낸 그런 유형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그래프를 볼 때는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X축과 Y축이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일단 X축에는 반응의 진행이래요. 그러니까 반응이 처음에 이제 시작됐을 때, 거의 반응이 끝났을 때, 반응의 경로 또는 반응 시간이라고도 표시가 될 수 있어요. 반응 진행이라는 것은 반응 시간 또는 경로 이렇게도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반응이 더 오래 진행되었다라는 것이고, 이거는 Y축에는 에너지네요. 밑으로 올라갈수록 에너지 값이 큰 값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그래프를 한번 해석해 보자면 반응 초반에는 얘네들의 에너지 값이 굉장히 작았어. 그러다가 반응 후반부에 갔더니 에너지 값이 어떻게 돼요? 쭉 증가를 하는 양상을 그리게 되겠죠. 이 얘기는 에너지가 없는 상태에서 외부로부터 무엇을 흡수를 한 거예요? 에너지를 흡수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흡수한 에너지 덕분에 결과적으로 에너지 수준이 높아지는 이런 반응이라는 거죠. 그러면 에너지를 흡수했네? 흡열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그 흡열 반응을 우리 물질대사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동화작용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동화작용의 그래프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럼 반대로 이화작용은 이러한 양상의 그래프를 그리겠죠. 맨 처음에 반응이 시작할 때는 얘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랬는데 반응이 끝날 때쯤 됐더니 에너지 수준이 뚝 하고 감소를 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왜 감소를 했을까요? 이만큼의 에너지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방출됐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 뭐였어요? 바로 발열 반응, 이화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화작용의 그래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물질대사의 대표적인 예였던 물질대사, 특히 물질대사 중에 이화작용, 큰 물질이 작은 물질로 분해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그런 과정, 이제 이화작용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인 세포호흡과
연소라는 건 뭐예요? 불타는 거. 그쵸? 이런 물질들이 산소와 높은 온도에서 산소와 반응해서 태워져 버리는 그런 반응을 우리 연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두 가지의 화학 반응을 비교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세포호흡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생명체 내에서 일어난 거죠. 특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세포호흡이 어디에서 일어난다 그랬어요?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그 작은 세포 소기관에서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었죠. 어쨌든 세포호흡은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예요. 그런데 연소 같은 경우에는 생명체 내에서 우리 몸 안에서 불타오를 수 있어요? 없죠. 얘는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세포호흡과 연소를 비교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세포호흡과 연소 과정을 모식도로 나타낸 거예요. 자, 왼쪽 같은 경우에는 세포호흡인데요.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어쨌든 둘 다 포도당을 이제 처음 물질이 둘 다 포도당이에요. 세포호흡이나 연소나 포도당. 얘가 지금 화학식을 쓰면 C6H12, O6라고 하는 굉장히 복잡한 유기화합물인데요. 얘네들이 결론적으로 어떤 물질이 돼요? 이산화탄소와 물, 굉장히 조그만한 저분자 물질로 떨어지는 건 똑같죠. 그런데 세포호흡 같은 경우에는 뚝 떨어지지 않고 단계별로 계단 형식으로 이렇게 반응이 진행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찔끔 이만큼 에너지가 조금씩 단계적으로 방출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반면에 연소 같은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뚝 하고 떨어지면서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과량으로 방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포호흡과 연소, 지금 방금 비교한 것을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세포호흡은 물질 대사이기 때문에 반응 장소가 어디일까요? 그쵸, 생명체 내부. 빨간색으로 쓸까요? 생명체 내부에서 일어난다. 그런데 연소는 생명체 외부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인 거죠. 우리 몸 안에서 이렇게 막 산소와 격렬하게 반응해서 너무 이렇게 불빛을 내는 정도까지는 일어날 수가 없겠죠. 반응 온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세포 호흡은 물질 대사이기 때문에 몇 도 정도? 체온 범위라고 얘기를 했었죠. 체온 범위라고 하는 거는 36.5도부터 뭐 그 정도, 36도, 37도 요 정도 범위 내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연소는요. 불이 타야 되는 거야. 불이 타는 온도를 뭐라고 하냐면 발화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발화점 이상의 온도 약 400도씨 정도의 온도에서 이런 연소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반응 속도를 한번 볼까요? 반응 속도는 어떨까요? 세포호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죠. 근데 연소는 그 특정 온도만 도달을 하게 되면 뚝 하고 한꺼번에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반응 속도는 세포호흡은 단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 반응이 단계적으로 일어나서 비교적 느리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연소는 어때요? 한꺼번에 반응이 일어나죠. 한꺼번에 일어나기 때문에 비교적 빠른 반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촉매가 과연 관여를 하느냐, 이 화학 반응에 촉매가 관여를 하느냐. 일단 물질 대사는 세포 호흡 같은 경우에는 물질 대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효소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촉매로 효소가 필요하죠. 효소는 우리 생체 촉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연소 같은 경우에는 따로 촉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에너지 출입 과정에서 한번 볼까요?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 세포 호흡도 역시 어쨌든 이화작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고분자 물질이 저분자 물질로 분해되는 과정이니까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이죠.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방출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단계적으로 방출이 되고요. 연소 같은 경우에는 역시 방출이 되기는 하는데 단계적이 아니라 한꺼번에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한꺼번에 방출이 되더라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인 물질 대사의 예시인 세포호흡과 대표적인 그냥 외부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의 연소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물질 대사와 외부의 화학 반응이 어떻게 다른지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방금 언급을 했었던 효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효소. 효소라는 개념이 무엇이냐? 자, 다른 말로 우리 생체 촉매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이제 촉매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효소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효소라고 하는 것은 물질 대사를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관여를 해주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물질 대사의 필수적인 물질을 우리는 효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효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주로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단백질. 그 단백질에 여러 가지 특성이 있을 수 있는데요.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얘는 어디에 굉장히 취약하냐면 열에 약해요. 그리고 열과 또 뭐에도 약하냐면 pH에도 약해요. 그러니까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이런 거 중성 보통 물론 모든 요소들이 그렇진 않지만 보통 이제 중성 pH에서 많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pH나 열에 약하다라는 게 민감하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단백질이기 때문에 우리의 유전 정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 DNA에 저장되어 있던 그 유전 정보에 따라서 우리 리보솜이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효소다라는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효소의 예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있어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157쪽에 보면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이 카탈레이스도 효소이기 때문에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촉매해 주겠죠. 이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효소는 어떤 화학 반응을 촉매를 해주냐면 H2O2, H2O2라고 하는 게 과산화수소거든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상처가 났을 때 과산화수소 이렇게 묻히게 되면 거품 뽀글뽀글 올라오는 거 기억나세요? 되게 아프면서 소독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소독할 때 많이 사용하는 이 과산화수소가 실제로 얘가 물과 조금 옆에 놨을게요. 물과 산소로 쪼개지는 그런 반응이 있어요. 과산화수소가 물과 산소로 쪼개지는 화학 반응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 과정을 촉매해주는 효소가 바로 카탈레이스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과산화수소가 물과 산소로 분해가 될 수는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생명체라고 하는 한정적인 공간 내에서는요. 이 반응이 엄청나게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10년 전에 먹은 김밥이 아직까지도 소화된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이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이 과정을 촉매를 시켜주어서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로 빠르게 분해를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개수 맞추는 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 개수를 보게 되면요. 개수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쵸? 지금 이게 O2가 지금 여기 3개가 나왔는데 얘는 2개가 들어간 거죠. 얘네들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얘가 두 분자가 되게 되면은 2는 4 하고 여기가 두 분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딱 맞겠죠. 그렇죠? 개수 맞추는 거 여러분들 중학교 때도 많이 다뤘을 거예요. 그래서 두 분자의 과산화수소가 물과 산소로 이렇게 쪼개지는 반응에 관여하는 효소가 무엇이다? 카탈레이스다.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 알고 있는 효소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죠? 녹말을 엽당으로 분해시켜주는 우리 침 속에 들어있는 뭐 아밀레이스 이런 것들 되게 대표적인 효소의 예시이죠. 그래서 효소들의 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간단한 내용인데요. 네. 효소의 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는 158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 어떤 친구의 일과가 나타나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은 어떤 친구가 학교에서는 교과서를 열심히 공부를 한대요. 여러분들도 이제 학교에 오게 되면 열심히 교과서를 공부를 하겠죠. 물론 지금도 하고 계시겠죠. 학교에서 교과서를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교과서를 이루고 있는 그 종이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종이 바로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섬유소 분해 효소를 이용해서 재생 펄프를 생산을 해서 만들어진 그런 종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분해 효소가 관여가 된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11시가 지나서 2시가 됐네요. 2시. 2시가 됐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볼까요? 배가 아프네. 양호실에서 소화제를 밥을 먹었는데 너무 과식을 했나 봐요. 그죠? 그랬더니 소화제를 먹는데 소화제 뭐예요? 역시 생물에서 추출한 소화 효소를 함유하고 있는 아이들이죠. 그래서 소화제의 뭐 종류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약품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효소로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을 먹고 나서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4시만 되면 이제 집에 가죠. 그런데 배가 아팠다는데 이 친구 참 웃긴 친구예요. 집에 오는 길에 빵을 또 하나 사 먹는데 근데 빵을 또 사 먹었어요. 그렇게 소화제를 먹고도. 자, 효모가 만든 이 효소를 이용해서 밀가루 반죽을 이용해서 발효가 된 그런 빵을 사 먹었대요. 여기서 효모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스트.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봤죠? 빵 만들 때 넣는 거 이스트. 그게 이제 생물이거든요. 어쨌든 그 효모가 만드는 효소를 이용해서 밀가루 반죽을 해서 발효를 시키는 반응인데요. 여기에서도 효소가 활용이 된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빵 사 먹고 나서 이제 집으로 가는 거야. 집으로. 우리 원래 집으로 가는데요. 우리 원래 학교에서는 교복을 입는데 집에 가서 어제 내가 인터넷으로 주문한 뭐가 있었어? 청바지 새로 산 거예요. 청바지로 갈아입자. 그랬더니 이제 그 청바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봤더니 역시 섬유소 분해 효소를 이용해서 청바지가 어떻게 됐어? 탈색됐어요. 그죠? 워싱 처리됐다고 하죠. 그리고 뭐 해진 느낌을 내보자 뭐 이런 것이죠. 뭐 섬유소 분해 효소가 청바지를 해진 느낌을 만들 때 사용이 될 수가 있나 봐요. 그 다음에 이제 5시 얘의 일과는 끝났나 보네요. 그러고 나서 아침에 또 일어났어요. 아침부터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거꾸로 됐네요. 아침 7시에 기상을 하네요. 오늘도 늦었는데 아침은 간단히 과일 주스 한 잔. 네. 여러분들도 아침마다 과일 주스 한 잔 건강 챙기세요. 과일 주스를 한 잔 했는데 이 과일 주스 여러분들 보통 보게 되면 색깔이 탁하지 않고 약간 맑은 색깔을 띠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왜 그러냐? 펙틴 분해 효소라는 것이 있어서 과일 주스를 투명하게 가공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과일 주스 속에는 이런 효소들이 들어있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친구의 이름이 뭘까요? 아무튼 이 친구의 하루를 통해서 우리 하루 종일 효소와 굉장히 밀접한 그런 뭐 밀접하게 접해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만큼 효소라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담당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효소의 이용입니다. 자, 먼저 효소의 이용. 또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되게 효소의 이용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냥 표로 간단히 정리를 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할 거예요. 먼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사용이 될 수가 있는데 식품, 생활제품, 환경 분야, 의학 분야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됩니다. 특히 식품에서 되게 많이 사용이 돼요. 일단 김치 최고의 발효식품이죠. 된장 마찬가지고요. 고추장과 같은 이런 발효식품을 만들 때 효소가 이용이 되고요. 시럽이나 DHA와 같은 기능성 식품들을 만들 때도 역시 효소가 이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생활제품 효소로 이루어진 뭐 세제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죠. 그 친구가 멋내기용으로 청바지를 탈색할 때 뭐 이런 섬유소를 분해하는 효소 같은 것들이 관여를 했었고요. 환경 분야에서도 역시 응용이 돼요. 그래서 생활하수나 공장 폐수 속의 오염물질들 보통 유기물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물질들을 분해하는 과정에 이런 효소들이 사용이 되고 독성을 제거하는 그런 방식에도 효소가 이용이 되고요. 플라스틱 페트병 분해할 때 뭐 효소를 이용을 하기도 한대요. 마지막으로 의학 분야입니다. 혈당 측정기, 요검사지, 종양과 같은 염증을 뭐 제거하는데도 우리의 효소가 활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토록 다양한 분야의 효소가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것을 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했던 생명 시스템 부분 내용이었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할 내용은 그런 생명 시스템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선대로부터 우리가 유전 정보를 물려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유전 현상과 관련되어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